학생의 창의적 사고를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의 주. 결국은 2번에 훌륭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1번 답변을 짜맞춰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이거 학생의 창의적 사고를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문제가 만약에 전반적으로 다 주어진 다음에 1번을 답하는데 1번에서 과연 창의력을 측정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당연히 말씀을 하셨네요. 2번, 3번, 4번이 창의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했을 때는 1번 문제에서 창의력을 측정해 보겠다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3번 정도에서 그러한 창의력이 오히려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럼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3번 문제를 보시면 어떤 얘기라고 하느냐. 예. 여전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조건에서 이제 표시되는 게 병의 구체적인 모양이나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 대한 가정은 자유롭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이 병의 모양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최대한 단순하게 예측을 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떠한 의견이 어떨 것이다. 그래서 이 조건을 얼마나 다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창의력이 아닐까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유롭게 설정한다는 요 문구가 좀, 야, 예. 정말, 저 같으면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일단 설정할 것 그렇죠. 같고. 그래야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풀었어? 그럼 자, 근데 하나를 더 해볼게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4번에 보면, 예. 1번에서 3번을 해결하는 것을 바탕으로. 예, 그렇죠. 해결 못하면 어떻게 하죠? 끝이죠. 예. 예. 빠이빠이 하고 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유리병이 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쇠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네,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3번 문제에서 잘 넘어왔다면 그래서 일단은 균열이 일어나는 패턴을 찾아서 뭐 어느 정도 수열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자, 그래서 1번, 3번을 해결한 걸 바탕으로 해서 깨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인데요. 결국은 이거는 학생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조건은 어느 정도들 답변을 할 것이고요. 거기서 사실은 뭐 평가에 있어서의 점수 차이가 날 거로 보이지는 않는데 뭐 가장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실험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대답을 잘 할 수 있는가가 오히려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뭐 사실은 뭐 보면서 학생들이 알 수 있는 과연 내 답변이 좋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추가 질문, 즉 탐침 질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되길 거고요. 아. 예. 사실은 뭐 아주 엉뚱한 대답일 경우에는 뭐 처음에 1번에서 2번 넘어갈 때는 조건을 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니? 라고 하시겠지만 한 3번 정도 넘어왔는데 계속 엉뚱한 대답이 나오면 거의 그대로 끝내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3번 끝나고도 4번 정도에서 탐침 질문을 받았다? 거의 합격권이다. 라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저도 항상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여태까지의 결과들이 그렇게들 나와서 예, 이런 부분으로 학생들이 실제 본인이 잘 대답을 한 건지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네. 그 서울대에서 제시한 뭐 답변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예. 서울대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완벽한 뭐 답변이라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답변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는 탐침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1번 문제에서 창의적 사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패턴 규칙을 최대한 많이 제시하고 창의적을 발휘하는지를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틀에서 벗어난 사고에 대해서 이제 보다 그래서 의외의 시각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했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게 2번을 본 상태에서는 절대로 의외의 시각이 나오면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럼 망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여기서 가능한지가 저는 제일 의문이었고요. 이거 예. 단계별이라는 거야? 한 번에 준다는 거야? 예. 진짜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물리적으로 단계별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시간이 완전히 더 너무 늘어나기 어려워서.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일단 아니면 1번 문제를 아예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은 그냥 탐침 질문을 통해서 끌고 나가는 형태.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서울대 면접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정말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뭐
다양한 사고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는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죠. 결국은 이 면접 자체는 창의력을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창의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엉뚱하지 않게. 무조건 의외의 생각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걸 창의력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대학에서 말하는 이 창의력이란 근거를 바탕으로 한 근거. 그러니까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창의성 면접이야 그랬더니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고 나오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특히 이 부분도 제가 꼭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 면접 설명이나 또는 논술 수업을 할 때 꼭 이야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근거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과학적으로 맞는 것만이 근거는 아니다. 사실 그렇죠. 이게 면접이다 보니까 듣는 입장에서 이 학생이 설명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들립니다. 특히 많이 듣다 보면 그냥 그런 거 같구나. 그러네. 얘는 설명을 잘하네.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가 항목 중에도 이 학생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답변했냐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용의 정확성도 있지만 그 말하는 어떤 그 기술에 그렇죠. 대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느낌상 이 학생이 논리적으로 대답하고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더 거기서 어려움을 느낄 때 거기에 대한 조건도 더 주실 거고요. 이러한 적극성들이 사실은 면접에 있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정답이 아니어도 교수님께 내가 이 정도 사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막상 떠오르지 않으니까 뭔가 조건을 더 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유도하는 것도 스킬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실제로 학생들이 하다 보면 대단히 당황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뭐 교수님께 교수님, 제가 지금 너무 당황해서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조금 힌트를 주시면 제가 답변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그렇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이제 좀 조건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 면접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교수님들께서 어떤 무언가의 근거를 조금 더 주실 것이다라는 게 소장님 의견이신 거죠. 그래서 탐침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런 예시가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서울대학교에서는 탐침 질문의 예시까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탐침 질문의 예시로 나온 것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어떠한 방향을 못 잡았을 때 어떻게 힌트를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합격권에 드는 학생들, 물론 뭐 이제 성적적인 부분도 있겠고요. 뭐 그래서 뭐 크게 너무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평가에 있어서 뭐 웬만큼 실수만 안 하면 된다라고 하면 뒤집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뒤집어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탐침 질문을 받아서는 실제로 합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탐침 질문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학생이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도 때로는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 생각, 이 부분이 이제 탐침 질문이 돼야 되는데, 현재 서울대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방향을 못 잡았을 때 이렇게 제시해 주십시오 라는 정도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침 질문 예시가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 조건이나 요소를 고려하면 패턴 규칙은 어떻게 관찰되나요? 그러니까 학생이 제시문에 없지만 의외의 조건을 얘기했을 때, 자, 네 말이 정말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규칙은 어떻게 변화할 것 같아? 아니면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관찰될 것 같아?를 자꾸 유도를 해주시긴 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첨언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 형식이면 더 좋을 건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수님과의 토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교수님들도 본인들이 이렇게 아주 전공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시지만 약간 시간이 지나면 많이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항상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럴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대단히 좋은 평가해 주시거든요. 그래요?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좀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게 그럴만한데 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어렵네요. 아니, 내가 가르치는 그런 평생 한 수십 년째 연구하고 계시는 그런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해서 수식이 올라오고, 그리고 뭐
제한 상황이 주어지고 이게 제가 얼마 전에는 이제 그 다른 쪽에 물리 쪽에 엄청 연구하시는 교수님을 뵀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학창 시절엔 풀었을 것 같은 문제들도 이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줬을 때 교수님께서 생각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죠? 어느 정도의 이제 예시 문항이라든가 답변 이런 부분까지는 하기 때문에 뭐 그럴 위험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는 조금 더 이 교수님들마다 좀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교수님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분들도 좀 힘들어지시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진짜로 있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점심시간 직전 면접 본 아이가 가장 많이 탈락하더라는 뭐 그런 이 우스갯소리도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종료 직전에 있는 아이들의 합격률이 가장 높다. 자, 이왕이면 좀 높은 점수 주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은연중에 또 그런,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뭐 또 비교가 자꾸 되니까요. 내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맨 첫 시간, 첫 번째 면접이 제일 까다롭다. 가장 쌩쌩하고 좋은 두뇌 상태로 풀 충전하고 오셔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는 우리가 창의적인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데,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제 입장에서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문제 형식이라든가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서울대에서 이제 토론이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을 토론과 묶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융합적 과제 수행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같이 내가 섞어서 내 의견을 같이 합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서 일단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역시 6가지 사항 보시는 것처럼 제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형 과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프로젝트형 과제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 과제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전략과 방법을 세울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 내용이 이제 토론과 묶인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어렵고 저렇게 봐도 어렵다는 얘기밖에 계속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게 토론과 묶이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토론과 묶이면 일단 팀별 과제 형식으로 제시가 되겠고요. 이거 무슨 연수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박 2일로. 일단은 예시 문항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문제를 보시면서 조금 더 왜 이런 식으로 제가 예측하고 있고 이것이 토론을 통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문제를 화면에 요거 하나는 요거 띄워보겠습니다.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 예시 문항을 보면서 우리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재난 상황을 예측하고 이 재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대피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라는 형식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러한 문제 자체가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고요. 이럴 때는 당연히 다양한 시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 명한테 공동으로 주어지고 일단은 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걸 통해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서 과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관건이고요.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이런 식의 면접이 대단히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아까 그 유리병에 금이 가는 그 문제랑은 완전 결이 다른데요. 이게 모집 단위별로 다른 제시문이어서 이런 것일까? 와, 어렵다. 일단은 뭐 형식을 이렇게 주면서 모집단별로 이제 문제들을 추리겠고요. 그래서 뭐 MMI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2개 방 정도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의적 문제라든가 융합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토론식으로 갈 건지 아닌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나뉘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네. 그 예시문항에 대한 선생님의 예. 생각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교수님들은 무엇을 판단하고 싶으신 건지, 평가 기준, 어떤 점을 좀 높게 평가할 것인지, 이 부분에 좀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대체적으로 일단은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주어졌고요. 그렇죠. 예. 1번 문제에서는 뭘 설명하게 했느냐면 이 소프트웨어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는 식으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일단은 종합적 사고를 판단하기 위한 문제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당연히 종합적 사고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만의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의 사고를 얼마나 잘 융합적으로 묶을 수 있는가. 그래서 공동체 역량까지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고요. 소장님 말씀하신 거의 어떤 흐름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이냐면 변인을 자꾸 찾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목적과 필요성 중에 종합적 사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변인, 그러니까 조작 변인, 종속 변인, 그냥 통제 변인 이런 것들을 자꾸 구별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적 사고, 컴퓨팅 싱킹을 하든 앞에 그 수리적 문제 해결을 하든 이렇게 시작돼야 된다. 도입 부분은 반드시 변인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건 결국 실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할 때 사실 눈에 보이는 쉬운 인터넷에 나오는 쉬운 실험들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당연히 변인을 어떻게 설정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걸 따질 때 규정화하고 특히 문제를 보시면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주는 문제. 이유가 결국은 그 조건을 찾아내고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학생들이 연습을 좀 해간다라면 그래서 실제 교과 선택에 있어서도 이 실험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좋아하고 예, 그런 부분도 저도 항상 추천하는 부분인 게 결국 측정법을 보면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그 측정 내용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실험을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친구들이 보통 키트나 어떤 주어진 그 사용 설명서나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고민을 하는 게 좀 적어졌어요. 예전보다 확연히. 그냥 했다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럼 이 결과를 도출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일단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주어진 순서 그대로 설명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서울대에서는 그것을 구별하겠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근데 꼭 실험이 아니더라도 생각할 때 변인 통제 또는 변인의 어떤 구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리고 그것을 방금 예리하게 말씀해 주신 게 아무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 모의 시뮬레이션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건 그건 당연히 서울대 의도가 그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에서는 재난 발생 상황을 설정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화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협력적인 소통을 측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가 보면 재난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피가 가능한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인데 왼쪽 그림에 보면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오른쪽 그림에 보면 대피소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에 어떤 과학적 원리를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일단 2번에서는 재난 상황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지진인지 아니면 화재인지 이런 상황들이 다 다를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재난을 설정하고 그럼 그 재난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그 조건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모델이 필요한지를 이제 설정하게 되는 단계다라고 보이고요. 야,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모델링을 할 때도 분명히 과학적 이론들이 뭐가 들어가긴 할 건데. 그렇죠. 평소에 책을 엄청 많이 읽어도 어려울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가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딱 봐서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냐 지진이냐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모델링이 그렇죠. 달라질 거고 예. 그러니까 불났으면 몇 층에서 났어요? 자, 이것도 따지게 될 것 같고 그렇죠. 너무 어렵다. 예, 뭐 아, 요즘은 테러도 있는 상황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자체를 우리가 역시 예측을 할 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다 그러면 대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차라리 그러니까 화재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을 일단 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 아, 네. 최대한 쉽게 가정을 해야지만 접근 자체가 가능한 거고요. 오히려 거기에서 과학적인 내용들도 우리가 설명하기가 쉽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3번 문제로 가면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제 얼마나 잘 짤 수 있는지 결국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수학 과학적 법칙들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이거를 측정하겠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지식 탐구인데 이 지식 탐구에 있어서 역시 뭐 학생들은 대단히 어려워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준비시키다 보면 이런 부분이 학생들 사이에 차이 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어려운 건 아니고 남들도 다 그렇죠. 어렵다. 예. 근데 우리가 그 학교를 좀 달리 생각해 보면 과학고나 영재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1학년 2학기 그쯤부터 이제 논문집 뭐 하여튼 예. 그런 걸 쓰면서 예. 여러 주제를 찾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거에 더 익숙한 상황일 건데 예.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유형이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진짜 이대로만 시행이 된다라면 일반고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리 실험을 한다라고 해도 그 실험의 수준이라는 게 완전히 다르고요. 그 횟수도 다르고. 그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예, 다만 과거나 영재고가 우리나라 전체를 차지하진 않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오히려 팀 중에 잘 만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하신 단계를 다시 보면 변인을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 그러니까 순서도 플로우 차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마지막 4번 문제에서는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쪽 부분은 측정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창의적 사고, 이쪽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5번에서요.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까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어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게 결국은 이제 토론을 통해서 왜 출제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결국 이 서울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걸 통해서 협력적 소통이 과연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학생이 제시한 어떤 해결책을 예. 듣고 근데 내가 발표한 것 중에 이런 부분을 엮으면 어떨까? 또는 저 친구가 발표한 거 할 때 같이 첨언을 하면서 같이 좀 더 융합시켜 보면 어떨까? 예. 라는 것들이 들어간다고 본다면 이거 토론형 면접이 아닐 수는 없겠습니다. 정말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같이 묶여서 진행이 되면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식으로 창의적이라든가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류에 내용이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 학습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어느 정도 변별력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한 조는 통으로 합격. 네. 한 조는 통으로 불합격. 이게 약간 어떤 조와 같이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 개개인을 구별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융합적으로 학생들이 잘 이게 조절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욕심이라는 거. 네. 그래서 내가 분명 이 학생들보다 잘 보여야 뽑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다 보면 과도한 욕심을 부리거나 이렇게 되면 협력이 안 되는데 이러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이게 준비를 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뭐 저희는 그래서 벌써부터 조재원 선생님, 소장님께서도 뭐 당연하게 그러시지만 서울대학교 면접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엄청 고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 정말 과학적 사고라는 것을 몸에 익히는 것,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었을 때 사실 듣지 않고 어떤 내용을 읽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 하는 생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면접 전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스카이 면접이니까요. 예. 자, 서울대 편 끝나고 연세대 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면접 전형에 변화가 있습니까? 예, 일단 뭐 정확하게 완전히 발표된 건 아니라서 네, 예, 네. 저희가 내용적으로 설명드릴 건 없고요. 실제로 이제 연세대에서는 지금까지 출제됐던 방식과 많은 변화를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면접형 아니다 죄송합니다. 예전 이름이어서 추천형이라고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는 그 전형의 면접이 폐지가 됐고요. 예. 활동 우수형의 면접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데 예.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어요. 예. 소장님께서 예측하신 연세대학교 면접 전형의 변화는 어떤 방향인가요? 일단은 뭐 지금의 방식이 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연대가 추구하는 방향이 정말 이제 공부에 대해서 뭔가 계속 열심히 할 수 있고 피하지 않는 학생.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과학 과목을 4과목 다 묶었고요. 실제로 난이도를 봤을 때에도 절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분명히 제가 준비를 시켜봐도 일단 한 과목이라도 선택해서 제외가 됐다라면 실제로는 학생들이 대단히 어려워하고 합격률도 상당히 떨어지는. 그래서 적어도 원 과목은 4과목을 다 선택했던 학생들이 충분히 자연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일단 지금 나오는 이 얘기로는 그러한 과학 과목에 대한 출제를 배제하고 예, 사회적인 문제 쪽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 서울대처럼 약간 개방형 질문인 것이네요. 예, 근데 조금 더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면접은 유지하겠다. 참. 예, 그거 지금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간 준비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에 이제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최대한 어려운 내용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트렌드들을 쫓아가는 형식으로 탐구를 진행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거듭 강조드리지만 각각 계열에 맞는 역량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각 과별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뽑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역량이 중요해 돼 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적인 내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충족이 된다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분석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실제로 지식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고와 과고가 경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고는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이 분석적인 내용들을 좀 집어넣게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차이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탐구를 진행하고 학습에 조금 더 그 원리를 찾으려고 하고 하는 노력을 해 간다라면 사실은 충분히 대비가 된다라고도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물론 많이 알고 있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인 구성이 돋보이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요즘 수행평가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예. 자, 사회 과목에서도 자, 이공학학 학생들 자신의 관심 분야를 활용해서 사회 또 수행평가를 내기도 하니까 예.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해석 후에 내 관심 분야로 필터링해서 재해석해서 발표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 예. 그리고 연세대 면접 변화 중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의대 면접의 MMI로 변화입니다. 예. 네. MMI라는 것을 대체 왜 바꾸는 걸까요? 일단 뭐 의대 면접에 있어서의 MMI는 뭐 여러 가지 인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라는 측면들이 강조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학들은 그쪽으로 조금 더 그래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2028부터는 학교에 제공되는 문제 내용들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요.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논술을 볼 수는 없는 상황.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건 면접. 그리고 면접을 조금 더 다면화해서 여러 가지 측정 요소를 넣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가장 어려움.
자, 5분 동안 또는 10분 동안 이 학생을 보고 이 학생의 3년을 판단한다는 데 있어서의 그 본인에 대한 부담감 엄청나죠. 그렇죠. 예, 그것만으로 과연 이 학생이 진짜 대단한 학생인지. 어떤 학생은 3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성적을 잘 유지해 왔는데 단 5분 동안 떨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잘못 잡았다가 두 번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엄청나게 당황할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냥 한 방에 망하는 학생들도 가끔 생기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교수님들이 고민하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평가 방식을 자꾸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의학계열에서 MMI를 본다면 어떤 소양을 내가 드러내도록 한번 염두에 두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그 의학계열에서는 일단 분석적인 사고 역량과 그 다음에 인문학적 요소도 상당히 최근에는 중요하다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진행이 되면 실제로 MMI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학생들이 아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이제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독서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의학계열 독서라는 부분이 그냥 단순 지식을 쌓기 위한 거. 사실 그거는 이미 학습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내용들을 조금 더 관찰해 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구를 한다는 것도 어떠한 법칙이나 과정들이 정립되는 과정,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를 진행한다면 이러한 법칙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연세대 엄청 바꿨습니다. 네, 추천형에서 면접이 폐지가 됐다는 거 교과 100, 수능 최저 물론 걸려있지만요. 그리고 활동우 수형에서 의대 면접을 MMI로 바꿨다는 것. 여기 뭐 덧붙인다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3합7이라는 어마무시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 야, 올해 면접이 저는 지금까지 입시를 준비하면서 너무 이렇게까지 크게 수시정시 통틀어서 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변화는 아마도 뭐 인공지능 등등의 여러 가지 사회 흐름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인데 고려대학교의 학업부 수형 면접이 또 폐지가 되고 결국 남은 것은 계열 적합형밖에 없잖아요. 근데 고대 면접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고대 면접은 또 하나 연대하고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연대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지문만 주어졌거든요. 근데 고대는 꼭 인문학적 지문을 하나씩 넣었었거든요. 뭔가 그 자기들만의 시그니처죠. 그렇죠. 그리고 고대가 올해 이제 또다시 폐지했던 논술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이 부분도 또 이제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뭐 자연계에 있어서 수학만 갈지 과학을 포함시킬지는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금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려대학교의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된 후에 고대 논술과 고대 면접에 대한 얘기는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보았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변화가 예고되어 있긴 한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질 않아서 그 내용을 저희가 이럴 것이다 라는 얘기 잠깐 드렸고, 그리고 의대 MMI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MMI는 또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지도해 보신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네, 단연간의 지도 경험으로 저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연락. 자, 오늘 조재원 소장님 모시고 서울대 컨퍼런스의 면접을 자세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통합 자료집은 서울대 입학처에 있으니까 다운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서 하나하나 넘기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엄청 하셨을 것 같아요. 별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지우 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